3쪽에 벡터 스칼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할 건데 무엇을 구해라 라고 할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을 숫자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물리량이라고 하죠. 물리량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할 건데 그것들을 크게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나눈다. 그냥 스칼라, 벡터라고도 얘기하고 스칼라량, 벡터량이라고도 한다. 아다시피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숫자 값으로 나타날 크기만 빨리 구해봐 얼만데 하는 거고, 벡터량들은 당연히 계산을 해서 크기를 구해야 되지만 방향을 함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방향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답을 쓸 때 마지막에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3쪽에 맨 앞에 나오는 그 박스 안에 물리에서 사용하는 숫자로 표현 가능한 모든 개념 뭐니? 물리량. 그러한 물리량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간적 방향을 함께 나타내야 되는 거 벡터량. 크기만으로 정의되는 물리량들은 스칼라량이라고 하자. 량자는 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설명이 옆에 나오고 밑에는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예시는 일일이 외우는 거 아니라 우리 물리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경로 전체의 길이를 다 따지는 거 이동거리라고 쓰면 되겠네. 물체의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직선 길이와 방향 그러면 요거는 변위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잠깐만, 물리 공부 처음이니? 그런 건 아니죠? 잘하니 그러면? 처음은 아니라 할 줄은 아는데 잘하니? 아, 그래요? 오. 여기서 갑자기 좀 차이 많이 나는 학생이 들어오면 이제 수업이 조금씩 이제 나도 맞추기가 힘들어지는데 기대해도 되나? 둘 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기대하세요. 그래? 그래요? 기대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는데 바로 밑에 예제 1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출발해서 점선 모양으로 찍힌 데서 출발해서 위로 3m, 오른쪽 6m, 아래로 3m 이렇게 될 때 물체의 전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각각 얼마인가 그랬어요. 얼마? 이동거리는 총 12m 그래야 되겠고 변이를 대답할 때는 최초 위치도 중요하고 중간 과정은 안 중요하고 최종 위치가 또 중요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갔다라 그러면은 위치적 변화 정도만 얘기하는 거니까 중간 과정은 모르겠고 위치만 보자.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저런 위치로 해가지고 6m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죠? 변이 얘기할 때 6m 오른쪽으로 라고 방향 빠뜨리는 거 요거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니까 요거 주의하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요거 풀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2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P 점선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양의 경로를 따라서 Q까지 갔다. 그럴 때 움직이는 동안에 물체 이동거리는 점차 증가한다. 뭐 당연하죠. 니은 2번 P를 기준으로 한 물체의 변위는 점차로 증가하겠니? 그랬어요. 요거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물체 위치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오는 척 했다가 여기 아닌데요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점점 먼 위치까지 가다가 도로 변이가 여기 기준으로는 중간 생략 작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순간순간에 변이의 크기들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요거는 아니다. 변이의 특성입니다. 이동거리는 이동을 계속 하는 와중에 계속 커지기만 하지만 변이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자유롭다.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이동하는 전체 이동거리보다 변이의 크기가 더 작다. 맞네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비교 가능한데 자 그러면 이 말도 맞는지 봅시다. 특정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을 했다면 그 물체의 이동거리는 항상 변이의 크기보다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왜? 이동거리와 변이가 이동거리가 더 큰 게 아니라 같은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완전히 직선 운동만 어디 한눈 팔지 않고 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언제나 맞는 건 아니면은 틀렸다라고 해줘야지 되겠다. 딱 하나의 예외 잘 잡았습니다. 옆에 이 작게 나온 것들은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OX 문제 하거나 추가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 여기다가 보충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핵심 내용들은 이랬었고 자 4쪽에 예제 3번 예제 4번 있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제 3번 그림과 같이 A라는 물체가 점선으로 표시한 왼쪽 부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점선 표시한 오른쪽까지 10m 가고 바로 뒤로 돌아오는 2m만큼의 운동을 해서 최종 위치가 이 실선으로 그린 이거다라고 하자. 그럴 때 물체 이 녀석의 전체 이동거리는 12m. 물체 A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변이는 대답을 하자면 얼마? 8m요. 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고 계속 얘기하지. 기준 최초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8m 지점이요. 오른쪽으로 8m만큼이요. 라고 그래야 되겠다. 자, 4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여러분 확인해 볼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으로서 스칼라 벡터 있는데 스칼라량의 이동거리, 벡터량으로서의 변이, 그것들의 특성과 구하는 방법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이동했다, 이동거리 변이 구분해봐 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t초만큼 걸렸다라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인지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수학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이동거리에 대해서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나눈 것은 요걸 속력이라고 표현한다. 시간에 대한 변이는 또한 속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구한 속력과 속도 자체도 스칼라량 취급, 자체도 벡터량 취급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5쪽에 평균 속력이겠네. 시간분의 이동거리, 평균 속도, 시간분의 변이하겠다. 옆에 보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런 것들은 모두 벡터량 취급한다 그래야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다시 돌아오면은 뭐뭐 속도 물체의 한순간의 속도 자동차로 치면은 어느 순간 속도계의 눈금값 뭐겠니? 순간 속도 얘기하는 거겠고요. 특정 일정 시간 동안에 상당히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 그야말로 평균 속도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래프를 우리는 보통 많이 보는데요. 특정 물체의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각 t1에서 t2까지 그래프가 이게 t2가 t1으로 잘못 나왔네. 그림상에서 t1에서 t2 해야 되는데 둘 다 t1으로 나왔네요. 이건 좀 고쳐야 되겠어요.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라 그래서 그래프에 해당하는 시각대에 점을 찍어서 기울기 구해주면은 평균 속도, 그 지점 t1 때의 접선을 그린 다음 기울기를 찾으면은 그때 이걸 순간 속도라고 하자. 뭐 용어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입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라는 말도 쓸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기준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정도, 요거는 상대 속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 그러면 A 기준, 관찰자, 기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A에 대한 B의 관찰 대상인 것을 상대 속도를 구하자 그러면은 V, A, B, A의 A 관찰자가 앞에, 관찰 대상 뒤에 나가면서 절대 속도 VB, VA 이런 것들에 대해서 VB 빼기 VA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상으로 정리한 다음에 예제 1번은 밑에 나오는 이쪽에 예제 1번은 ABCD 중에서 속력이 같은 거, 속도가 같은 거 구분해봐라 라고 했는데, 빠르기만 같으면 속력이 같고 방향까지 같아야지 속도가 같다라는 걸로 구분하는 거. 여러분 얘기한 것에 따르면 크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6쪽부터 이제 앞에서 설명한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뭐 뒤에는 또 상대 속도 개념도 나오는데, 관련한 문제 예제 2번부터 쭉 여기서 좀 제법 나오고 있어요. 자, 중에 여러분들은 예제 2번, 3번은 뒤에 넘겨보면 예제 6번, 7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에 물어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도 물어보자 하게 될 건데, 이게 예제 6번하고 7번이 어떻게 보면 2번하고 3번을 포함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로서는 예제 4번, 6번, 7번 일단 풀어봅니다. 예제 4번, 6번, 7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풀라고 한 이유가 요거 학생들한테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디서 하냐면은 특히 예제 6번에서 15초 동안의 평균 속도 하라 그랬을 때 15초 동안에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10초니까 한 바퀴 반 돌았을 텐데, 요때 희한하게 평균 속도 구할 때 일단 변위가 뭐 몇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여기다가 요게 가면은 변이 요거네 하면은 지름의 길이 20m 해야지 되는데 요거 실수한 친구들이 꽤 많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실수할까봐 물어본 건데 여기서 속도 얘기할 때는 방향까지, 평균 속도는 방향까지 아랫방향이라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사항이었는데 잘했고요. 그리고 요렇게 운동하는 동안에 일단 예제 6번에 1번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물체 A의 평균 속도 그랬습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물체의 평균 속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변위가 0이기 때문에 한 바퀴에서는 0m/s 해야 되는데, 야, 한 바퀴 도는 동안 평균 속도 구하라 그랬으면 속도 벡터량이니까 방향 얘기해야 되는데 0m/s라고만 했어요. 방향을 얘기 안 해서 틀린 건가? 어때요? 자, 벡터량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0인 0벡터들은 방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0벡터는 방향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향 쓰면 오히려 틀리는 거고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뭐 반시계 방향으로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처음 위치, 나중 위치, 변이 방향으로 속도 방향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 추가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10초 후, 15초 후에 대한 여기서 출발하고 나서 10초 후에 순간 속도, 순간 속력, 여기서 출발해서 15초 후에 순간 속도, 순간 속력 각각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10초 후 순간 속도, 10초 후에 출발하고 계속 도는 와중에 출발 후 10초 후에 순간 속도 왼쪽으로 2파이 미터 퍼 세크 한 바퀴 돌고 이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순간 속력은 그냥 2파이 미터 퍼 세크 15초 후에 순간 속력 그것도 빠르기는 내내 일정할 거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2파이 미터 퍼 세크 그 순간의 순간 속도는 오른쪽으로 2파이 미터 퍼 세크라고 하자. 자, 여러분들 혹시 속도의 크기만 따진 성분이 속력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혹시 있나?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속도하고 속력 이동거리랑 변이랑 크기 차이가 나면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싶은데 이런 것처럼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크기가 똑같다라고 보면서 그냥 방향을 또한 언급하느냐를 가지고 순간 값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얘기를 했고 7번도 특정 학생들은 좀 요거 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했어요. 뭐 어렵지 않게 잘하네. 빨리빨리 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응용 문제 풀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빨리 넘어갑니다. 9쪽. 벡터량을 취급을 할 때 특정 방향을 플러스 보고 나타내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렇게 표시한다는 거고요. 요것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8번, 예제 9번 요걸로 풀어봅시다. 8번하고 9번으로 풀어보자. 그래. 9쪽에 8번, 9번 예제 풀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특별한 실수 없이 계산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뭐 부연 설명 내가 특별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잘 했고요. 자, 10번하고 11번은 뭐 그냥 등속 운동하는 사이에서 물체 간의 거리 이만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얘기해 봅시다. 자, 물리량들 이렇게 나누는 거 쭉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라는 새로운 또 물리량 추가가 되죠. 등가속도라고 하면서 그 가속도가 일정할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속도 역시 벡터량에 속한다. 액셀레레이션 A라고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보통은 사용을 한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오른쪽 왼쪽 위아래 제대로 표시를 해줘야지 되는데 가속도라는 그 말 자체를 먼저 얘기해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물체가 빨라지면 가속한다, 느려지면 감속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리에서는 가속도라는 말은 있는데 감속도라는 말은 없다. 가속도라는 말은 있지만 감속도라는 건 없다. 뭐 물체가 빨라질 때도 느려질 때도 다 가속 운동하고 있다라 그래야 된다. 선생님 느려지는데 무슨 가속 운동을 해요? 그게 아니라 물리에서의 용어 쓰는 특성이 그렇다 해야지 되겠고, 그러면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물체가 속도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될 텐데 그 방향에 대해서 가속도가 벡터량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나도 그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속도와 같은 방향이면 빨라질 거고 속도의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 느려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지 되겠다. 그런 식으로 빨라지고 느려지는 걸 구분을 한다는 것이고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정의를 하자. 뭐 속력이 느려지는 것도 가속운동이라고 우리 물리에서는 얘기를 한다. 일상용어하고 물리용어는 다른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일상용어에서 얘기하는 게 다 틀렸나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나가서는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나올 그래프가 세 가지가 나오죠.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 중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관련한 문제를 풀 때 그래프 세 가지를 그릴 수 있는데 순서대로 가로축은 다 시간이고요. 시간에 대한 위치 또는 변위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했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자, 이런 시각에서 이런 시간일 때 가속도는 얼마니 하는 가속도 그래프까지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 간에 순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썼을 때 관계가 여러분 다항함수 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3차 정도까지 다항함수 미분 할 줄 알아요? 적분도 할 줄 알아요? 막 편미분에 초월함수 미분 적분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항함수 미분 적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보자.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미분한 게 요 그래프, 미분한 도함수 그래프, 적분한 그래프라고 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다. 우리 수학에서도 기울기가 어쩌니 민넓이가 어쩌니 하면서 요쪽 내용들 그대로 용어까지 쓰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연습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 읽어만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시간에 대한 변위 그래프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의 접선 기울기는 그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래프가 기울기가 쭉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면 기울기 자체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그 시각에서의 순간 가속도다. 예를 들면 직선 형태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순간 접선 기울기가 항상 기울기 자체는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양수값으로서 일정해요 라고 하는 적당한,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적당한 가속도 값 여기다가 써주고 상수함수 그려주면 되겠다. 거꾸로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의 특정 기간 동안의 민넓이는 그 기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특정 기간 동안의 민넓이는 그 기간 동안의 위치 변화, 변위이다 하는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련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로 활용하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그래프 중에 가운데 있는 요 속도 그래프가 가장 사랑받죠. 속도도 나타내고 기울기 찾으면 가속도도 알려주고 특정 기간 밑면적 구하면 변위값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사랑하는데 우리는 문제 풀 때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수식 전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등장하는 식이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외워요? 외우고 있어요? 잘 외우고 있어요? 자, 머리로는 먼저 생각하고 뭐 대답을 해도 되는데 3가지 써보면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V0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AT더라. 어떤 특정 시간 동안의 변위 S값은 이동거리 아닙니다. 변위입니다. 변위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쓴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고 하자. 요렇게 해서 V0, VATS 5개까지 식에 의한 구성되는 등가속도 운동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것 중에서 그냥
계산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길어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보통 등가속도 운동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다라고 난이도 조절을 하는 문제들은 거의 90%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애들이에요.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푸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야 그래프가 이게 확정이 안 되네 하는 식으로 나올 경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의외로 적당한 식에다가 대입만 잘해서 쿵짝쿵짝 계산하다 보면은 어느새 답이 조금 깔짝깔짝하니까 벌써 나와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식에 대입하는 거 요거 게을리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거고요. 11번에 나오는 예제 1번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생략. 자, 그리고 12쪽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평균속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요거 풀기 전에 예제 먼저 본 다음에 요거 굳이 필요 없는 예제 문제 먼저 본 다음에 지나갈게요. 예제 2번하고 3번도 좋은 문제기는 한데 예제 4번하고 5번 각각 물어보는 거 6개씩 있는데 4번, 5번만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4번하고 5번 여기 13쪽에 다시 나오는 4번하고 5번은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용이 다르더라. 요거는 위치 그래프고 요거는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그래프 모양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각각 특정 위치의 값, 기울기, 면적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다 다르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제 4번, 5번에서 둘 다 1번에서 2초 동안의 물체의 평균 속도 그랬어요. 2초 동안의 물체의 평균 속도 4번에서는 어떻게 해요?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어떻게 한다? 그 평균 속도니까 그 2초라는 시간 동안에 변이값 구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2에서 4라는 곳 위치까지 2초 만에 갔으니까 요거 2초 만에 2m 간다. 1m/s요 라고 하고 선생님 속도인데 방향은 안 가르쳐줘서 이거 어떡하죠? 안 가르쳐줬을 때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래프만 나와 있는데 무슨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보통 그런 문제는 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 5번 문제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해요?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요거는 역시 2초라는 시간분에 변이를 넣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변이가 2에서 4예요. 2만큼, 아니라 0에서 2초 동안의 그래프의 밑넓이요 해서 이 넓이를 구해줘야지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변이를 구해서 실제로 계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앞에서 잠깐 넘어간 내용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그 과정 t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그 t초 동안의 최초 속도 v0와 v1과 그 t초 동안의 최종 속도 마지막 속도의 합의 절반 그야말로 가운데 값이다 라고 해도 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2초분에 얼마 면적 구하지 않고 그냥 이게 0에서 2초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2, 4 요것만 확인해서 그냥 3m/s요 라고 평균 속도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거
6m만큼의 변이 되겠네라는 거를 거꾸로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 벌써 하나 얘기를 했는데 평균 속도에 관해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했는데 다시 우리 앞에 12쪽에 나오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경우 평균 속도 하는 거 요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반드시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평균 속도는 우리 아까도 해봤죠? 원운동 할 때도 괜찮고 비틀비틀 움직일 때도 평균 속도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평균 속도란 평균은 보통 V, 바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바를 씌워서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여야지 되는데 그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평균 속도고 특히 얘기한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때에는 그 시간 동안의 최초 속도와 최종 속도의 중간값이다 라고 해도 되겠다. 또한 어떤 물체가 V1에서 t초 동안 V2라는 속도가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기울기가 일정한 속도 그래프가 기울기가 일정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런다면 2분의 V1 플러스 V2라는 거는 여기 V1과 V2의 가운데 값 요게 평균 속도가 될 건데 이럴 경우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해서 속도가 내내 변하지만 변하는 속도 와중에 딱 한 번 진짜로 이 속도를 가질 때가 한 번 있다. 한순간 언제? 그 t초라는 등가속도 운동 기간 중에서 그 구간 2분의 t라는 시간 경과 시에 실제 그 속도가 구간 평균 속도다 라고 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활용해서 푸는 문제 다중성광사진 문제 포함해서 약간 응용된 문제 더 나오게 되니까 요거 문제 중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것도 또 풀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15쪽에 나오는 예제 8번 그리고 예제 10번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검토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경우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의 최초 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물체의 시간 0일 때 속도가 플러스 10이다 라고 했으면 왼쪽으로 2m/s 제곱이라는 것은 표현상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고 방향을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라고 선정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고쳐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요게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갖도록 10이 0 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되려면 요게 5초일 때였구나 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0m/s가 14m/s가 되기 위해서는 느려지다가 14는 안 되니까 느려지다가 정지했다가 점점 다시 가속도는 계속 있으니까 점점 빨라지다 보면 나중에는 속력 14는 마이너스 14m/s 속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데 0에서 14, 마이너스 14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은 7초가, 아이고 5초에 비해서 너무 크네. 7초가 더 필요해서 총 12초 경과한때가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14m/s란 속력을 가질 때까지 물체의 변이와 이동거리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S1,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면 이동거리는 S1 크기 더하기 S2 크기 해야 되는 거고, 변이는 이건 양수값 취급하고 요 넓이, 가로축 밑에 넓이는 음수값 취급해서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가 달라지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프 이용해서 활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그런데 나는 평균 속도 활용하는 방법도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4m/s가 돼야지 14라는 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5초, 7초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걸려야 된다면 총 1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 이럴 때에도 속도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넘나들 때에도 최초 속도, 최종 속도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에는 전체 평균 속도가 두 개 합해서 절반으로 나눈 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m/s 평균 속도로 12초 동안에 이동하면 변이가 된다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용하면 변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식이 상당히 단순해지고, 그리고 이동거리 역시 이동거리는 이 넓이를 그냥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요 싶어도 이게 평균 속도 구하기가 쉽죠. 10, 0 사이의 평균 속도는 5m/s고 0, 14, 마이너스 14 사이의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7m/s이기 때문에 그냥 0까지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에 평균 속도에다가 너는 5초, 너는 7초 동안에 라고 해서 구해주기만 하면 25 더하기 49.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난관이죠. 25하고 이제 49를 더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다. 야, 니네 29 더하기 45, 25 더하기 49 어떻게 하니? 5 더하기 9는 14에 하나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되고요. 50 더하기 25 빼기 1 해도 되고요. 어쨌든 74 나올 텐데 이상하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방법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시간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내용들 제대로 아나 대답하나 문제는 얼마나 빨리 푸나 보려고 그랬는데, 물론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빠르게 진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서 소위 어려운 문제 또는 뭐 응용 문제 또는 뭐 킬러 문제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은 또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데, 그런 거 빨리 하고 응용 문제들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진도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거 잠시 중단하고, 잠시 중단이 아니라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이어서 뒤쪽 내용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자. 지금 수업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저건 일단 우리 수업이 오늘 빠지고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는 친구도 있었고,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이제 뭐 결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수업 촬영을 해 놓습니다. 촬영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가서 이렇게 치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 가서 요거를 검색하면 나오는 어떤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볼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운영하는 채널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일단은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지난 겨울방학 때 좀 촉박하게 전단원 보는 식으로 수업했었던 그 수업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수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완전 공개는 안 할 거고, 이제 우리 반 학생인데 결석이 있었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비공개로 해놓은 그 출처에 대해서 그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면 또 이게 들어가져요. 그래서 그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수업은 가능할 거고, 그래서 유튜브,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유튜브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볼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요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고려해가지고 약간 편집을 하면은 화질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듣는 것만은 확실히 못하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활용할 수 있고요. 밑에는 이거 관련해서 뭐 학생들 질문 있거나 그러면은 하자고 이제 그 카페에 하나 또 열어놓긴 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질문해 놓으면은 내가 또 이제 대답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분한테 질문하시면은 이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뭐 누구겠니? 전화는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놓으면은 진짜 아무 때나 보내놓기는 해도 돼요. 뭐 새벽이다, 아침이다, 뭐 아무 때나 다 괜찮은데 대답이 즉각까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나 보내놓되 내가 이제 검토 가능하고 이제 답 보낼 수 있을, 수업 중 아니거나 뭐 가끔 운전 중이거나 이런 것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최대한 빨리 보낼 건데 저걸 이용해서 이제 문자나 카톡 보내면 되겠고, 설명이 좀 힘들다, 질문 내용의 설명이 힘들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문제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부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도 요즘 화질 좋으니까 그런 것도 다 확인 가능할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공개된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대학 일반 물리 수업이 있긴 있는데, 내가 요즘 학생들이 워낙 수능에서 물리 선택 공부 제대로 안 한 다음에 공대에 가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이고 기계공학과 갔더니 일반 물리 들어왔는데 일반 물리는 내가 손을 놨는데 물리는 내가 그냥 버렸는데, 이런 친구들이 막상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이렇게 한 다음에 공대 갔더니 다 물리해야 돼 뭐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요거 관련 내용들 지금 촬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편집해서 올려놓고 문제풀이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업이 아니라 일단 그런 형식으로만 하는 거라서 공개를 해놨는데, 여러분 수업은 일단 비공개로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경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수업에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17쪽 예제 11번, 12번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예제 11번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 읽어보고 물어보는 것들 대답 한번 해봅니다. 내가 부연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벌써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12번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게 다중성광사진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뭐 용어는 알 필요는 없고요. 물체가 특정 위치에 있다가 0.5초, 0.5초, 0.5초에는 5초 후에는 이런 위치들에서 확인이 됐더라 라고 했을 때 가속도 구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단 등가속도 운동임이 전제가 되면은 가속도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럴 때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등가속도 운동이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2에서 구간 간격 4cm, 4에서 구간 간격 2cm 만큼 추가 되는, 이게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물론 시간 간격 일정할 때 무슨 얘기냐면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사진을 제멋대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찍어놓고 1초 후에 찍었다가 3초 후에 한 번 더 찍어보고 2초 후에 한 번 더 찍어보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면 먼저 아주 전형적으로 이럴 때 등가속도 운동에 사진 찍는 시간 간격이 정확하게 일정하다면은 반드시 구간 간격이 2, 4, 6, 8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 공차가 2cm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며 그럴 때 가속도는 구하는 공식이 따로 그냥 아예 있습니다. 네가 사진을 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의 제곱분의 구간 간격의 공차 2cm 뭐 이런 식으로 델타 S 이런 식으로 그래서 0.5 2분의 1초의 제곱 분의 델타 S 2cm 라고 하면 이게 초의 제곱이었었으니까 8cm/s 제곱 또는 0.08m/s 제곱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아예 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는 이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요거는 공식이고 일반적인 경우도 또 확장해서 풀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자, 여러분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학생이지 선생님이 아니니까 막 설명을 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는데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것도 약간 응용된 거긴 한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 거야. 꼭 이걸 따라갈 필요 없이 A부터 C까지의 요 구간을 잡아보자. 그런 다음에 이 구간 평균 속도를 구할 겁니다.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1초 동안에 6cm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6cm/s 라는 평균 속도를 구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이 맞다면 평균 속도란 해당 구간 t초 중에 2분의 t초 경과 시의 순간 속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초 중에 시작부터 0.5초 후인 B 지점에서 사진이 찍힐 때 속도가 6cm/s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엇갈려서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뭐 다르게 잡아도 되는데 B를 지나고 나서 D까지 C, E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1초 동안에 10cm 이동을 하니까 요 구간 평균 속도 10cm/s 1초 동안의 평균 속도다. 0.5초 후인 C 지날 때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해서 우리는 순간 속도 두 개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그러한 순간 속도였다가 이러한 순간 속도로 0.5초 만에 6에서 10으로 4cm/s 만큼 속도가 변했으니까 가속도의 정의죠. 그래서 8cm/s 제곱이다 라고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를 지날 때의 속도가 구하는 와중에 나왔죠. 두 번 구할 필요가 없어졌네. 이것까지 생각해 둔다면은 이렇게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A를 지날 때의 속도는 A를 지날 때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가속도 알고 B에서 0.5초 전, C에서 1초 전이니까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얘들아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일정한 시간마다 속도가 꼬박 똑같이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잖아요. 근데 B였다가 적전 시간 후에 C가 됐는데 4cm/s만큼 속도가 변했어. 그러면 간격은 다르지만 시간 간격은 똑같기 때문에 6, 10이었으면 이 속도들도 등차 수열이어야 되지 않겠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뭐 2cm/s겠지 뭐.
2, 6, 10, 14, 18cm/s겠지라고 추가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60이야? 인접한 거 구했어? 그러면 그거 차이만큼 딱딱딱딱딱딱 속도값으로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또한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다라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공식도 알아야 되고 쉽게 풀 줄 여러 가지 돌아서 풀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들은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면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쭉 빠르게 푼 다음에 검토 시간 남았을 때 검토하면은 여러분들 실수한 거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골라내죠? 오늘따라 이 문제를 이렇게 읽었으면은 검토해도 맨날 그렇게 잘못 읽어요. 그래서 계산이 틀린 걸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식, 접근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달라지는 거를 굳이 따라가 봐야 실제적인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자, 오늘따라 아까 뭐였지? 24 더하기 49, 25 더하기 49가 뭐 84? 였으면은 100번을 검토해도 계속 84 나와요. 74는 언제 나와? 답안지 제출하는 순간 뭐 다 맞았나? 틀린 거 없네 하다가 저 뭔데 하면서 잠깐만요 하는데 내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 보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알고 있는 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 했고요. 자, 요령 공식도 알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순간 속도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까지 참고해서 밑에 있는 예제 12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 예제 12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자, 1초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게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뭐 왼쪽으로 갔다면 빨라지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뭐 오른쪽으로 갔다 치고 그랬을 때 가속도 구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속도 구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공식 쓰는 게 불가능하죠. 공식 쓰는 게 1초 간격인데 이게 공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꼬박꼬박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가속도를 그러면 원리에 입각해서 구해봐야 되겠다. 자, 어쨌거나 1초, 2초 동안 15cm 가는 것이 있었고 1초 동안 5cm 가는 이런 구간이 확인이 됐다면 아예 아는 거 평균 속도 구해 2분의 15cm/s 5cm/s 를 알았을 때 이건 언제의 속도냐? 이 구간 2초 중에 1초만큼 경과한 순간 요때의 속도네요. 이거는 요때의 속도라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C 통과 후 0.5초 후의 속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쭉 보니까 여기서 1초 후 다시 1초 후 0.5초 오니까 이런 속도에서 2분의 10, 5cm/s가 되는 데에는 2.5초 걸리겠다. 순간속도 두 개 알고 시간 간격 아니까 가속도는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 구해보면은 1cm/s 제곱 나오네요. 또는 0.01cm/s 제곱.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B를 통과할 때의 속도, B, 이 사진 찍혔을 때의 속도도 구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것처럼 구하기가 조금 곤란하네. 요 길이 알면 요거 2초니까 평균 속도 구해서 B, 단박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지만 2분의 15cm/s였다가 1초 후의 속도니까 VB 속도는 가속도 알았으니까 1cm/s만큼 더 빨라진 2분의 17cm/s겠거니 여러분들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다 되기는 하는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써봅니다. 느려지는 거죠. 이거는 빨라진 거고 2분의 13cm/s다 해야지 되겠고, 그랬을 때 A부터 D까지 지금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가속도도 알았겠다. 순간속도도 몇 개 알았겠다. 저기 구했어요. 그게 정석이기는 해요. 정석이긴 한데 이 문제는 조금 특별하죠. 이 문제 상황의 특수성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A 사진 찍히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진이 찍힐 때까지의 이동한 거리 4초 동안, A 출발 후 4초 동안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A 사진 찍히고 1, 2, 3, 4초, A 사진 찍히고 1, 2, 4초 중에 2초 경과했을 때 B의 속도를 알고 있네. 그럼 이게 뭐야? 전 구간 평균 속도겠죠, 거꾸로. 4초 중에 2초 경과한 때 속도니까. 그래서 그냥 나 평균 속도 아는데요가 돼버려요. 그래서 26cm예요, 그냥. 자, 하필이면 구하다 보니 이것도 알았으니까 끝까지 써먹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지는 그거 구하지 않았어도 잘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해서 요거 구한 다음에 그걸 평균 속도로 써서 쭉쭉 구하면은 아마 이런 거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해서 두 속도를 알거나 뭐 S는 V0 VA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이런 거 넣는 거보다는 요걸 떠올렸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문제를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이 있으면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경험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7쪽에서는 이런 경우에 문제까지도 한번 봤고요. 자, 18쪽, 19쪽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 문제, 용어, 빈칸 채우기, 간단한 문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지는 않은 문제 이런 거 있고요. 연습 문제. 20쪽부터는 평이한 문제, 제법 평이한 문제라고 누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쉽지만도 않은 문제쯤이라고 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 짐작이 가죠? 숙제려니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되게 다재다능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다재다능해요. 깔짝깔짝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것도 있지만 꽤 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뭐 그림 되게 깔끔하죠? 이런 거 내가 다 그려요. 내가 어디서 이제 베껴오고 뭐 그러고 뭐 숫자만 이렇게 뭐 그림판에서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다 그려요. 여기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도 내가 다 그린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 다 내가 한 건데 20쪽에 9번, 10번 보면은 문제 똑같아 보이는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면 어떤 부분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 수능 기출문제나 뭐 유명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풀어보시고요. 24쪽에 19번, 20번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또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또 뭔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22쪽에 16번, 24쪽에 21번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보기가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풀어야 되고, 딴 것들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습, 원래는 숙제로 해오면 참 좋은데 숙제로 원래는 했을 건데 요거 한 김에
거의 비슷한 취지로 23번, 24번, 25쪽에 있습니다. 23번, 24번, 24번은 수능 기출문제고요. 모평 기출문제였나?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23번은 그냥 뭐 유사 문제예요. 두 개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봅니다. 0.2초 간격일 때 나온 정보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와중이었다. B, C, D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네 칸이다. 0.8초 걸렸다. 평균 속도 0.8분의 64, 80cm/s다. C, D, E 거쳐서 요만큼 가는데 0.6초 걸렸겠다. 0.6분의 30, 50cm/s라는 나름의 구간 평균 속도를 구한다. 0.8초 만에 간다면 0.4초, B 지나고 0.4초 지났을 때 속도가 이거겠다. B 지나고 0.4초 때 C 지난다. 그때 속도가 80cm/s고 C에서 E까지 가는 동안에 0.6초 중에 요거는 C 지나고 나서 0.3초 후 속도였을 것이다. 평균 속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아이고 C 80에서 0.3초 후라고 여기 찍히진 않았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80이었다가 50으로 30cm/s 만큼 느려지는 데에 이렇게 느려지는 데에 0.3초가 걸렸으니까 마이너스 100cm/s 제곱이 가속도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m/s 제곱 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E까지 전체 거리 구하라 그랬는데 A에서 E까지 구하라고 했더니 자, 요것도 혹시 해가지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초죠. 동안 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 둘, 셋 0.6초 후의 속도가 80cm/s네. 아, 평균 속도가 80이네. 그냥 곱하자 해서 96cm A부터 E까지 요것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찾아내면 뭐 계산 실수가 훨씬 덜해지죠. 물체가 A 지점을 통과해서 멈출 때까지 이거는 좀 해야지 되겠네. 요게 80cm/s 였었으니까 100cm/s로 하나, 둘, 셋 0.6초 전의 속도라 그러면은 60cm/s만큼 빨랐었을 거니까 이때 140cm/s로 가니까 1.4초 후에 여기쯤 가가지고 멈췄겠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고 0.2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거니까 이 하나하나 이 작은 간격들 요거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지 된다.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간격을 요 간격을 A다라고 하면은 A 좀 이상한데 뭐 알파다라고 하면은 공차가 D다라고 하면은 A라 그러면 가속도니까 그냥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간격에 대해서 요거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알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6D 하니까 64cm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비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구간 길이를 알아낸 다음에 굳이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D를 알아요 한 다음에 시간도 아니까 공식에다가 대입을 할래요. 이게 이제 공차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 친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타당한 방법이긴 합니다. 검토할 때, 검산할 때 쓸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음 24번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다가 요거 될 때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전혀 주질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 아는 건 평균 속도밖에 없다. 요 구간, 여기는 아예 모르고요. 요 구간 평균 속도 10m/s,
요 구간 평균 속도 15m/s. 순간 속도 10에서 15가 될 때에는 15m/s만큼 속도가 증가할 때에는 P 지나서 1.5초 후, 1.5초 더 지나면 Q 지나고 1초 후의 속도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게 2.5초 걸렸겠네 라고 할 수 있어서 가속도는 2m/s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쓰는 것 가능하다. 뭐 그것만 알고 있으면 2m/s제곱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뭐 요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10m/s였다가 P 지날 때에는 1.5초 전이니까 1.5초 전에 2m/s제곱으로 1.5초 전에 3m/s만큼 느렸을 때의 속도, P를 지날 때의 속도는 7m/s다. X도 구해봐야 되는데 이게 2m/s제곱 가속도로는 아마 0m/s에서 7m/s가 되는 데에는 2분의 7, 그냥 2분의 7이라고 합시다. 2분의 7초, 3.5초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가속도가 2니까 0에서 7 되는데 이걸 구한 거고, 그 구간의 평균 속도는 0과 7의 중간값이니까 평균 속도 3.5, 2분의 7 m/s 또한 이기도 하다. X값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4분의 49초, 뭐 12.5m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니은에서 X는 12m이다. 이게 틀린 건데 왜 하필이면 애매하게 정답은 X는 12.5m, 4분의 49 그런데 12m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 추측입니다. 내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우리 수능에서는 기하 문제, 수학에서 기하 문제는 더할 나위 없고, 과학 문제에서도 이런 거 그림 그려주거나 뭐 그래프 제시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을 제법 그려서 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험생 놈들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샤프를 들고 갔어. 샤프심을 뺍니다. 샤프심을 빼가지고 요게 30이라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대략 3분의 1쯤인가? 뭐 이렇게 하든지 3분의 1보다 약간 큰 것 같았더니 12쯤 되는 것 같아. 12.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이 그림도 함부로 막 그리지 않아요. 야, 이게 10인데 어떻게 이거는 30이냐? 이렇게 안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0.5m 차이 나는 거는 이렇게 해서는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런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귿까지는 내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은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가속도 값을 정확하게 찾는 게 다른 것들에 대한 해설도, 다른 것들에 대한 풀이도 가는 기본이다 라고 해야 되고,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쭉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우리 등가속도 운동까지도 벌써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우리 뒤이어서 진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관련해서 앞에서 그래프 보는 거나 용어 문제, 등가속도 운동 해석하는 방법 문제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각자 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뭐 질문하고 또 이제 보정하고 연습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여기는 뭐 이미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본격 물리 같은 것 좀 해봅시다. 아까는 그럼 뭐였냐? 아까는 좀 수학 같은 거였죠. 아까 전에는 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뭐 그래프 그리고 속도가, 가속도가 이러면서 막 적분하고 이럴 때 똑같은 것도 써먹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본격 물리하면 역시 힘을 다룰 줄 알아야 되죠. 앞에서는 우리가 특정 물체가 가속도가 어떠하다면 몇 초 만에 얼만큼 갈까? 어떤 속도가 돼 있을까? 평균 속도는 그래서 아까 얼마 전에 후에 속도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야, 가속도라는 거는 물체가 왜 그 값을 가지는데 라는 것을 더 근본적으로 알아보자. 자, 물체에 가속도를 부여하는 원인을 힘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라 뉴턴이 정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우리말로 힘, 영어로는 force라고 하는 그런 물리량이나 용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뉴턴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뉴턴이 그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뭐냐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이죠. 이때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어떤 물체는 힘을 받으면 움직이고 힘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힘이란 물체에 속도를 부여하는 원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뉴턴이 야, 그게 아니라 힘이 속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힘은 가속도까지만 결정해 라고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물체에 힘을 주면 움직여, 힘을 주지 않으면 멈춰, 강한 힘을 주면 빠르게 움직여, 약한 힘을 주면 느리게 속도가 변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도 움직이는 게 근본적으로 가능해 라고 했다. 뭐 관성을 얘기했죠. 물체는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속도가 제로로 멈추는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했었으면은 계속 정지. 움직일 때에는 그 속도, 방향과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등속 직선운동 하려고 한다. 그러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며 특히 그런 제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어쨌든 자기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보이는 이런 것들 문제에선 또 찾아봐라 라는 말도 있기는 있어요. 뭐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무슨 이불을 탈탈 털 때 막 때리면 먼지가 날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길 가다가 돌이나 문턱에 걸리면 넘어지는 게 이게 왜 관성이죠? 이게 왜 관성의 예라고 하는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사람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동하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돌불이나 그 문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동하려다 보니 얘만 못 움직여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도 하고 이불에 먼지를 털 때 이불을 널어놓고 막대기 몽둥이로 탕탕탕 친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먼지가 떨어지는 게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이 작용한 예라고 얘기를 해요. 관성이 작용한 예라고 왜 한다? 먼지는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일단 묻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을 때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이불을 갑자기 치우면 여기 있던 먼지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나 정지해야 되는데 얘 어디 갔어 하면서 그럼 떨어져야겠네 해서 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예로 나오는 게 우리 교재 29쪽에서도 나오는 천장에 줄을 줄로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줄을 하나 더 연결해서 이 줄을 천천히 당기면 윗줄이 끊어지고 빠르게 당기면 아랫줄이 끊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성의 예라고 하는데 자, 이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당기면 이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를 훅 당겨버리니까 이쪽 줄이 끊어진다. 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 줄은 아, 너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 그 정도로 되는데.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천천히 살살살살 힘을 줄 때에는 이게 먼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빨리 당길 땐 알겠는데 천천히 점점 힘을 가할 때 왜 이게 먼저 끊어지는지 이거는 왠지 알겠어요? 이건 왜예요? 아니 살살 당겨도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 똑같은 줄이면. 근데 왜 이게 먼저 끊어진다? 왜 이게 먼저 끊어진다? 두 줄이 버틸 수 있는 장력 한계값이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중력 mg 뉴턴을 이미 받고 있고 여기 걸린 장력 T1 뉴턴으로 물체는 위로 당겨지고 여기 걸린 장력 T2로 물체는 아래로 당겨진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려면 T1과 T2 플러스 mg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T1은 T2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힘을 살살살살 증가시키면은 여기가 장력 한계에 먼저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쪽 줄이 먼저 끊어진다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보통 교과서에선 안 나오고 빨리 당길 때 밑에 끊어지는 거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내가 학교 다닐 때 궁금했었던 뭐 그런 포인트라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29쪽 그 그림 옆에 위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겠네요. 질량이 클수록 그 관성이 크다 작다 크다 해야 되겠다. 기타 관성이 작용하는 예 여기 또 써놓기도 했습니다. 28쪽에 힘이란 물체의 속도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다. 힘의 3요소 크방작 외우기도 하는데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하는데 크기, 방향, 작용점 또는 순우리말로 힘점이라고도 불러요. 여긴 세 칸만 들어오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세 가지가 힘의 3요소인데 자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역학 부분을 어려운 문제들 너무 어렵다 이쪽 부분 이해가 잘 안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를 나는 어디서 찾냐면 물체가 받는 힘 또는 힘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잘못 입문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힘의 3요소는 크방작이에요. 크기, 방향, 작용점 또는 힘점이에요. 그런데 나는 힘을 분석할 때 이 얘기만 하면 안 돼. 어떤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로 가해지는가 말고 이것도 얘기를 해보자. 힘에 자 이런 용어는 없어요. 물리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나만 쓰는 용어예요. 힘은 이게 세부적인 세세한 3요소라면은 거시적 3요소가 있다라고 하자. 야, 힘을 얘기를 할 때 이걸 얘기를 해야지 라는 것도 세 가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이 거시적 3요소는 힘을 주는 물체 그래서 그 힘을 받는 물체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는 양상 또는 뭐 종류라고 해버립시다. 그 힘의 종류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어떤 크기로 어디서 작용하는데를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주는 어떤 종류인데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힘은 주는 물체가 있어야 돼. 내가 힘을 받는데 그 힘을 받는 나라는 물체가 다른 물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원래 이런 힘을 받아 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받는 물체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힘을 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가 힘을 줄 물체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물리에서는 제대로 된 힘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맨손 체조를 해도 막 맨손 체조를 하고 섀도우 복싱을 해도 아이고 저러다 힘 다 빠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리에서 얘기하는 힘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막 이러고 있을 때 얘는 힘 자체를 주고 있는 상황이 그냥 아니에요. 힘을 주는 상황이 아니다. 뭔 소리야? 힘들어 죽겠는데 팔 아파. 그러는데 그러면 너는 무슨 물체한테 힘을 주고 있니? 허공에. 아니, 허공에 무슨 힘을 줘? 물체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힘의 작용 대상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종류가 나와야 돼요. 힘이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는 뭔가 없는 힘을 억지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물체 종류. 자, 이걸 우리는 문제 풀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28쪽에 힘의 거시적 사묘소 이런 말 없는데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주는 물체, 받는 물체, 힘의 작용 양상 종류. 단위는 뉴턴이다.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드디어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모든 물체는 그러면 어떻게 가속도를 갖게 되느냐. 물체가 힘 F를 받으면 그 힘을 받은 물체의 질량으로 나눴을 때 해당 물체의 가속도가 계산된다라고 하자. 무슨 뜻이다? 내가 준 힘 때문에 내가 가속이 되진 않습니다. 나의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내가 준 힘은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힘만 계산한다. 또한 주는 물체, 받는 물체가 달라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는 힘이라는 거는 물리에는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런 힘을 줘서 나는 스스로 가속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힘이란 알짜 힘이다. 해당 물체가 받을 알짜 힘이다. 특정 물체가 받을 힘들을 다 합연산을 한다, 합성한다는 뜻에서 시그마를 썼어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야지 가속도가 제대로 나온다. 일부 힘만 가지고 쓰면 안 된다.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표현돼 있죠. 세 번째로 뉴턴 운동 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머지 관성 그런 거구나. 가속도의 법칙 F는 ma구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뭔가 내가 맨날 헷갈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힘은 예를 들면 A가 B에게 주는 A라는 물체가 별도의 물체 B에게 주는 힘이 F1이다 라 그러면은 A의 질량이 MA, B의 질량이 MB라고 하면은 B는 MB 질량을 가지면서 또 다른 힘도 있다면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A로부터 받은 F1에 의해서 B의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A는 스스로 내가 내 질량으로 내가 누구에게 준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나의 가속도를 결정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속도가 없고 너는 내가 준 힘 때문에 가속이 돼야 되겠네 싶은데 뉴턴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어떤 힘을 줄 때 반드시 B는 노는 게 아니라 B가 A에게 주는 F2라고 주고받는 물체가 달라졌으면 요거는 별개의 힘이에요. 이 힘 때문에 가속된 게 아니라 내가 준 힘 말고 요런 힘도 있어서 내가 가속이 돼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 맞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될 수는 있다 라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런 힘이 있으면 반작용 힘도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작용반작용 법칙이고, 중요한 건 그러면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 힘, 짝힘 관계에 있음을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건데, 어떤 두 힘이 있어요. 야, 요 힘, 여기 힘 있네. 그래.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아무 상관없는 힘인지는 어떻게 판정한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크기, 방향, 작용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거시적 삼요소인 주는 물체가 무엇이고 받는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가 무엇인지를 F1 거, F2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게 뒤집어져 있고 종류가 동일하면 작용-반작용 관계다라고 판단을 한다. 판단을 그렇게 한 결과 작용-반작용 관계가 맞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물론 작용선도 직선상에,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작용-반작용 관계일 때의 결론이다 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작용-반작용 관계다 라고 판단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꼭 보면 거꾸로 잘못했을 때 함정에 빠지고 문제 틀리라고 보통의 문제들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A가 B에게 어떤 힘을 줄 때 B가 A에게 주는 이러이러한 힘이 또 있을 때, 그게 맨 밑에 주고받는, 두 힘이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반대이고 작용 원인, 이유, 힘의 종류가 같으면, 공통이면 작용-반작용 관계다라고 합시다. 그런 말이네요. 자, 29쪽 그런 설명들이었고요. 기본적인 뉴턴 운동 법칙 3가지, 작용-반작용 관계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30쪽 여러 가지 힘 해가지고 힘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걸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물리학 원 과목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다루게 될 힘들은 크게 4가지, 아주 자주 나오는 건 3가지, 그나마 자주 나오는 거 하면은 4가지 정도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력, 장력, 수직항력이고, 탄성력이 가끔 나오고, 전기력은 2단원 가서 본격적으로 하거나 물리2에서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찰력은 물리2에서도 안 나와요. 대학물리 가야지 마찰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힘 3가지, 중력, 장력, 탄성력.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간혹 나오는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 그리고 가끔 나오는 탄성력. 탄성력은 1에너지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기하면서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느라고 뒤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힘이 작용할 조건과 그 힘이 작용한다면 크기는, 작용할 때 방향은 어떻게 될지 얘기해야 되는데, 질량이 mkg짜리 물체는 지구로부터 힘을 받는다. 중력,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래 방향,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방향으로 mg, 중력과 속도 g, 9.8 쓸 수도 있는데 10m/s 제곱 보통 많이 쓰죠. 이렇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중력과 만유인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력하고 만유인력 구분 어떻게 할까요? 중력하고 만유인력? 자,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지구가 특정 물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물체 질량 중심에서 지구 질량 중심 쪽으로 당기는 식으로 작용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질량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지구가 특정 물체에 가하는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 질량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한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요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별로 구분 안 하는데 요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그래도 들어만 두면은 그래도 이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신경 안 써요. 만유인력은 모든 질량을 가지는 물체끼리 일단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질량 중심하고 질량 중심을 이은 선상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력이라는 것은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그냥 동의어로 써버리기도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작은 의미로서는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있는 물체가 가질 무게를 중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표면 근처에서 특별히 또 다른 외력이 가해지기 전에 지구 근처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디폴트 값, 기본값의 힘을 중력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지구가 중심 어떤 물체를 요 방향으로 이제 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으면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계 내에서 얘가 요런 회전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을 때 그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 방향이 요걸 중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합성되니까 요 방향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맞아요 이럴 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중력에 대해서 할 말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얘기 하나 했고요. 자, 장력. 어떤 물체가 장력을 받는 상황이래. 물체가 장력을 받을 때 물체가 어떤 상황이면 장력을 받는다 라고 그런다. 어떤 상황일 때 물체의 외부와 팽팽한 줄이 연결돼 있을 때 느슨한 줄은 장력을 주지 못합니다. 팽팽한 줄, 경우에 따라서 끈, 팽팽한 실 이런 말로도 나오는데 줄, 끈, 실이 연결돼 있을 때 장력은 가해지고요. 장력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에요? 장력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야? 중력은 지구가 물체에 주는 힘이었어. 주는 물체 받는 물체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받겠지. 근데 누가 주는 힘이 장력이야? 줄 자체가 주는 힘이 그게 장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줄을 매달아서 내가 이걸 당긴다라고 하자. 그럼 얘는 끌려올 거야. 내가 왜 끌려가니? 그랬을 때 너 중력에, 수직항력에, 마찰력에 이런 것도 있는데 줄에 의한 장력받아서 끌려가는 거야 라고 할 건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여기까지 옮겼어. 내가 물체를 옮겼어. 힘을 줘서 옮겼어. 내가 힘을 줬어 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는 물체와 연결된 그 줄에 장력을 걸어준 거고 네가 물체를 당긴 적은 없어 라고 해버려요. 너는 장력을 걸어주는 역할, 느슨한 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역할까지만 했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온 건 뭐다? 장력은 줄이 얘한테 준 거다 라고 해석을 한다. 자, 요것도 문제 풀다 보면 중요한 얘기니까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장력의 크기는 몇 뉴턴? 중력은 mg 해가지고 1kg 10뉴턴, 100kg 1000뉴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력의 크기는 몇 뉴턴이다? 장력의 크기는 우리는 장력이 영어로 텐션이기 때문에 T 뉴턴이라고 씁니다. T 뉴턴이라고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 미지수 T 뉴턴을 가한다라 그래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다. 그럼 영원히 모를 거냐?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구해줘야 될 값이 될 거고요. 장력은 또한 방향은 그 줄에 의해 나란하게 당겨질 방향으로
가해진다 라고 하자. 줄은 장력을 가해서 밀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수직항력. 수직항력 또는 수직력이라고 하는 힘은 내가 수직력을 받을 거야. 나는 수직항력 언제 받니? 나는 수직항력을 어떤 외부 물체로부터 수직항력 언제 받는다? 자, 외부 물체로부터 내가 수직항력은 다른 물체와 내가 접촉해 있을 때 받는다 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물체가 땅바닥에 놓여 있을 때 받는다 아닙니다. 경사면에 놓여 있을 때 받는다 아니에요. 그냥 접촉하면 받아요. 나는 칠판하고 접촉이 돼 있네. 칠판으로부터 수직항력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책상으로부터 수직항력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책상하고 접촉만 하면 그 순간순간 책상으로부터 내가 수직항력을 받습니다. 수직항력의 크기는 몇 뉴턴? 수직항력 크기는 N 뉴턴이라고 써요. 보통 그냥 F 뉴턴이라고 할 때도 있고. 수직항력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무슨 포스인데 무슨 포스야? 수직항력? 요건 텐션. 수직항력을 영어로 normal force라고 해요. 얘들아, 중학 필수 단어 normal 무슨 뜻이에요? normal하다. 자,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normal? 모르니? normal 뭐요? 얘들아, 중학교 졸업 아직 해야지. 중학교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가려면 그죠? normal 무슨 뜻이야?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그런 뜻입니다. 노멀하다. 별 특징도 없네. 이런 뜻인데, 영어 사전 조금 다음 단어 이렇게 찾아보면은 노멀의 뜻에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수직 방향의 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노멀 형용사 norm 해가지고 norm 벡터를 찾아라. 그래서 수직 벡터를 찾는다. 이런 것도 수학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공부를 계속 해보면. 자,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수직 방향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또 다른 외부 물체와 접촉만 하면 수직항력을 N 뉴턴 모르는 크기로, 이거 미지수예요. 구해야 된다. 이것도 몰라요. 어느 방향? 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으로, 밀릴 방향으로 라고 하자. 적당한 크기는 구해야 됩니다. 수직항력의 크기는 절대로 mg 뉴턴이 아니에요. mg 코사인 세타 뉴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데요?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오히려. 다음, 탄성력은 언제 받을 힘이다? 탄성력은 어떤 물체가 외부와 접촉이 되어 있는데 그게 특히 탄성체였을 때, 탄성을 가지는 물체였을 때 탄성력을 받게 된다. 탄성체, 보통 우리는 용수철 얘기를 할 거고요. 용수철로부터 받을 탄성력의 크기는 용설 상수 K 곱하기 용설의 변형된 길이 X 뉴턴, KX 뉴턴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라 그러면은 원래 모양 방향으로 라고 할게요. 용수철이 늘어났으면 줄어들려는 게 원래 모양 방향 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물체에 가할 힘, 줄어들었으면 늘어나기 위해서 밀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것이다. 통칭해서 원래 모양 방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30쪽에 요런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크기 방향은 어떻게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로 나타냈고요. 밑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약간 더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말을 풀어서 했을 뿐인 거지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면 마찰력이나 운동마찰력, 정지마찰력 이런 것들 구분해서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마찰력 관련해서는 한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연대 논술 뭐 이런 때는 좀 나오기는 합니다. 제시문에서 소개한 다음에 풀라고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러려니 하면 돼요. 31쪽에 나온 얘기는 문제풀이의 적용,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써준다고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려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이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2쪽부터 예제 문제가 약간 나옵니다. 예제 문제들 쭉 해가지고 1, 2, 3, 4 주주주주 37쪽에 예제 9번 용수설 탄성력, 예제 10번 뭐 이런 것까지도 또 줄줄 나와 있는데, 자, 요런 그림들에 나올 상황들에서 물체가 받을 힘, 무엇이 있고 어떤 힘을 어떤 크기로 받을지 빼놓지 않고 다 구할 줄 아는 거, 요거 여러분들 빨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제 1번에서는 중력에 대한 얘기 하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요. 중력 움직인다, 빗면에 있다 됐고 아래로 50N이다 하면 되겠어요. 예제 2번 하게 되는데 예제 2번은 지금은 일단 생략할게요. 예제 3번을 보면서 수직력, 수직항력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예제 3번 문제를 못 푼다, 니들 이거 모르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한번 나는 힘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필요한지를 같이 연습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A, B 10kg, 5kg짜리 물체가 있고 외부에서 물체를 오른쪽으로 30N으로 미는 힘이 주어지기는 했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물체가 몇 개 나오니? 그랬을 때 당연히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2개 나와서 우리는 물체 A가 받는 힘, B가 받는 힘을 구해야 돼요. 소위 뭐 잘하면 해도 되는데 소위 전체를 한 물체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접근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물체 2개 있으니까 2번 해야 돼요. A가 받는 힘 노란색으로 여기다 표시할 거고 B가 받는 힘은 파란색으로 해서 2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A가 받는 힘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자.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나의 질량 10kg, 중력은 100N. 이 무게라는 말이 있는데 무게라는 말은 중력과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중력의 순우리 말이 무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야 중력이 되는 거니까 질량과 무게는 당연히 다른 거네. 얘들이 같은 거고 질량이 이걸 곱해야지 중력이 되는 거니까. 자, 있고요. 그 다음 A가 받는 힘 또 뭐가 있냐? 30N 뭐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지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받는 수직항력이 접촉, 물체 A가 받을 지면과 접촉, 지면이 줄 A가 받을 힘이 이 면에서 A가 밀릴, 받을 물체가 밀릴 방향으로 N1N 작용한다. 다음 여기 접촉도 있는데 A는 여기 접촉도 있네. 요 접촉에 의해서 B로부터 A가 받을 수직항력 N2 있고 30N의 외력, 문제 조건에서의 힘을 받고 있다 하자. 넘어갑니다. B라는 물체가 받는 힘 B는 역시 자체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50N 있다 해야 되겠고, 다음 B는 땅바닥과 접촉하고 있으니까 이 바닥면, 지면으로부터 B가 받을 수직항력이 N3N 크기로 있다라고 일단 써놓자. 미지수 되게 많네요. 다음 B는 접촉, 지면, 접촉 A가 접촉돼 있으니까 B의 입장에서 주인공은 B야. B가 받을, A로부터 받을 수직항력이 있겠다. 여기서 뭐 이쪽일 거는 확실하긴 한데, 그런데 여기 쓰다 보니까 B가 A에 가는 수직항력,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 앞뒤가 뒤집어져 있고 같은 원인 접촉에 의해서 작용할 힘이네. 그럼 니네들은
크기를 알아야 같냐 다르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으로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라고 결론을 내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모르지만 니네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 라고 하자. 그래서 얘도 반드시 10이면 10, 100이면 100 같은 크기로 정해질 거라서 N2 크기라고 하자. A가 받는 힘 4개, B가 받는 힘 3개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N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누가 받는 힘이냐 했을 때 A가 받는 힘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혹 가다가 선생님 A, B 있는데 이쪽에서 미는 힘이 A만 미는 게 아니라 나는 B까지 통으로 미니까 이 미는 힘이 A를 통해 B에도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이제 가끔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준 힘이 A를 통해 B에 가해진다면 그건 종류가 뭔데? 라는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물체 받는 물체 있어야 되고 종류도 힘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종류가 뭔데? 뭘 통해서 가해지는 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A가 받는 힘이에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체들은 낙하하거나 날아가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낙하하거나 날려보내고 싶은 A를, B를 낙하하고 날려보내고 싶어 하는 힘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그럴 리가 없어야 되니까 없도록 만들어줘요. 아래로 100, 나도 그럼 위로 100 할래. 아래로 50, 내가 그럼 위로 50이 되겠다라고 해서 야, 우리는 지금 작용할 상황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가속 효과를 나타낼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 이런 힘에 의해서는 움직일지도 몰라.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도 몰라. 그럴 때 B는 그런 A와 함께 밀려나가야 된다. 뭐 A가 B를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A가 B와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의 오른쪽 방향 기준 가속도와 B의 오른쪽 방향 기준 가속도가 같아야 되겠다. A의 오른쪽 방향 가속도 A의 질량으로 A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을 빼자. 이걸 분자로 해서 이걸 10으로 나누자.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N2면은 30-N2. B의 오른쪽 방향 가속도 B의 질량으로 5kg으로 B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 N2밖에 없네요. 플러스 N2를 5로 나누자. 그러면 얘들은 같아야 할 상황이다. 자, 그래 놓고 요거를 곱해 크로스 이항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두 분수가 같다면 두 분수의 분모의 합으로 만든 새로운 분수, 분모의 합을 분모로 하고 분자의 합 30-N2 플러스 N2로 만든 새로운 전체 분수가 또한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비의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2 나와야 되는구나. N2는 10N이구나. N2 크기를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자, 웬만하면 전체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일괄적으로 푸는 거, 요거는 필요할 때는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2에너지 파트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1에너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상당히 강조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쌩 모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나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것만 좀 바로잡기 위해서 확인차 요 문제로 얘기해 봤어요.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34쪽에 예제 5번, 6번, 7, 8번 나오는데 예제 5번은 예제 6번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제 6번은 결국에는 장력을 다루고 싶은 건데
자, 천장에 매달린 질량과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고정 도르래겠고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양쪽에는 물체 두 개가 A와 B가 달려 있어요. A와 B의 질량은 6kg, 2kg이라고 하네요. A가 2kg, B가 6kg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A와 B가 받는 힘을 구합니다. A가 받는 힘,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20N, 그리고 찰싹 붙어있는 직접 접촉한 물체 없으니까 수직항력은 됐고요. 줄이 달려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장력. 이 줄이 B가 아닙니다. 줄이 A에 가는 장력이 이쪽으로 그 물체에 대해서 당길 방향으로 T뉴턴 몰라요 라고 하자. A가 받는 힘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음 B 물체가 받는 힘. 자, B 물체는 중력을 자체적으로 다시 지구로부터 받고 있다. 다음 B 물체는 여기 줄 있으니까 나도 장력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이 줄로부터 B가 받을 장력이 위쪽으로 가해져야 될 것이며 이 크기는 T'이 아니라 T라고 놓죠. T라고 놓죠. 이거랑 같은 크기라고 놔요. 자, 왜 이거 둘이 같은 크기예요? 둘이 작용-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죠? 주는 물체 줄, 받는 물체 A. 주는 물체 줄, 받는 물체 A. 안 뒤집어져 있네. 그래서 작용-반작용 아닌데 크기를 모를 때 얘네들을 벌써 같다고 일단 놓기 시작해서 왜 그래? 이건 장력의 특수성 때문이다. 장력은 줄 전체에 일정한 크기로 걸려서 그게 저쪽에 심지어 그 줄이 도르래에 갈 장력도 T, 줄의 이쪽 부분이 여기도 달려있는 거네. 그래서 도르래에 갈 장력도 T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의 같은 줄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두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냐? 무겁고 가벼우니까 아마 A가 올라간다면 B는 그만큼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이 신축성이 있으면 A도 내려가고 B도 내려가고 띠용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줄은 신축성이 없다면 A가 올라가는 만큼 B는 내려간다. A가 올라가는 가속도로 B는 아래로의 가속도를 가진다. 위쪽 방향 기준의 A의 가속도와 아래쪽 방향 기준의 B의 가속도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 A의 위쪽 방향 가속도는 A의 질량으로 2kg으로 A가 위쪽으로 받는 위로 T, 아래로 20이면 T 플러스 T 마이너스 20. B의 가속도는 6kg B의 질량에 대해서 아랫방향을 기준으로 해야지 통일이 되니까 B가 받는 힘이 아래로 60N, 위로 T뉴턴 있으면 플러스 60, 마이너스 T라고 한 것이 각각의 가속도이며 방향을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 두 물체의 가속도는 이제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분수 두 개가 똑같으면 분모의 합으로 분모를 만들고 분자의 합으로 만든 새로운 분수도 또한 똑같다. 플러스 T 마이너스 20 플러스 60이니까 5네요. 대입해서 구해봤더니 30N이네요. T값이. 이런 식으로 장력은 그때 적절하게 구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장력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다른 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장력은 이런 식으로 도르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르래에 관해서 이렇게 구해봤고요. 7번, 8번도 여러분들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힘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 내용들 공부하기 위해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9번이나 10번은 탄성력에 대한 얘기인데 요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또 풀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예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하나? 할 수 있는 한 지금 일단 힘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 연습문제 41번까지 힘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풀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부터 쭉 풀어오고 나면은 여러분들 질문할 거리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실력 좋으니까 원래 이거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생각이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 후딱후딱 나가가지고 쉬운 문제는 좀 제끼고 쉬운 문제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 응용 문제 더 연습하는 걸로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가봅시다. 자,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